중국 황제들은 조금 우리나라 왕들보다는 조금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좀 이상한 짓도 막 해요. 김훈은 2차 거란 전쟁에서는 거의 전쟁 영웅이죠. 흥화진에서 군대를 공격해서 그만 이 흥화진의 영웅들이 전사해버립니다. 이것도 사실 제2의 양교인데 이것도 되게 드라마틱한 건데 이래서 소배합에 굉장히 무모한 작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 근데 여기 뭐 낙마신이 나와서 말인데 이성계의 낙마 사건 제가 그 드라마 정도전에도 다뤄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최고 권력자가 낙마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 최고 권력자도 자기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는데 황제가 그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말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중국 황제들은 조금 우리나라 왕들보다는 조금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좀 이상한 짓도 막 해요. 근데 이제 짓도. 조선을 갖고 비교하면 저렇게 못하죠. 어린 반푼도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리고 조선은 왕교육을 하도 심하게 시켜가지고 그 현정 이미지가 좋았는데 저게 저런 리더면 좀 큰일 나는 리더입니다. 고려시대 때도 어쨌든, 예. 뭐 이렇게 황제가 저런 행동을 했다 하면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군요. 근데 이제 고려는 조금 모르긴 해요. 특히 조금 초기니까. 예. 그래서 그 조선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교육시키진 않아서 조금 저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저렇게 현쪽이가 됐을 수도. 그러니까 고려 왕들 중에는 조선 왕들하고 달라서 좀 멋대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있어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은 못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런 건 절대로 훌륭한 리더십이 아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저랬으면은 전쟁 못 이겨냈다. 그래서 현정 이미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걸 넣었는지 나도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뭐 되게 상상 속의 그 장면이었으니까요. 일단 이건 여기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이제 앞으로 드라마 이제 고려 거란 전쟁에서 곧 다뤄지는 게 무신들의 난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하, 이 일은 경우가 다름옵니다. 장군입니다. 김은부는 전장에서 마주친 적군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옵니다. 화평한 후방에서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죄를 저지른 것이옵니다. 이런 죄까지 용서하신다면 그건 관용이 아니라 폐하의 만용이시옵니다. 폐하, 군계를 무너뜨린 중죄인이옵니다. 부디 이번만은 엄중하게 형벌을 집행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장수들과 백성들의 쌓인 원성을 풀어주시옵소서. 드라마 속에서는 무장들과 현종이 약간은 좀 그 갈등, 좀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2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좀 무장들의 불만이 있었던 상황입니까? 그 김훈은 2차 거란 전쟁에서는 거의 전쟁 영웅이죠. 어떤 이제 공적을 세웠죠? 강조가 통주전투에서 패전해서 고려군이 후퇴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쟁에서 선멸전은 붙을 때가 아니라 도망갈 때 특히 기병들이 추격해 와서 선멸전을 하거든요. 이때 김훈이 고개를 막아요. 그러니까 고려군을 구하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고 또 고려군이 거의 전멸할 수도 있었던 그렇죠. 상황에서 그걸 이제 막는군요. 그렇죠. 이런 장군들이 원래 드물고요. 또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잘 싸웠다는 얘기겠죠. 그 김훈은 정말 사료가 짧은데 장군으로서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군이 권력이 높아지면 뭔가 정치적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대체로 이런 장군들이 되게 또 명문가들도 아니에요. 항상 어떤 새로 올라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고려시대 군대는 되게 자기 지역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봉건 영주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관직을 준다는 건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세력권이 되고 이게 순위까지 세력이 커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 투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 기반이 있었던 이제 장군이었다는 거죠, 김훈도. 그래서 거란 전쟁에서 현종이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거란 전쟁처럼 장기간 전쟁이 지속되다 보면 군대가 세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군대는 절대로 지금 같은 군대가 아니라 지역 기반이 있는 군대라고요. 그러면 김훈을 우대해 준다는 건 김훈의 지역을 우대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 군현 중에서도 김훈의 어떤 동네를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정치 권력을 두고 순식간에 주먹 다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와 같은 국가 체제에서 장기전이 되면 어떤 무신의 세력이 커진다거나 어떤 내전 같은 형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소모전으로 갔으면 고려가 망할 수도 있는 큰 위험이 있는데 어쨌든 현종은 이걸 잘 진압을 합니다. 김문과 체질의 난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좀 명확한 원인은 뭐 나타나 있진 않는 거예요. 한두 줄 정도 이유는 있는데 이런 것까지야 솔직히 정직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포상을 놓고 조금 이견이 네, 발생했다. 예, 그런 얘기인데 이제 네. 그거는 다 그 형식적인 것이고 네. 근본적인 거는 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큰 틀에서 보면 김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고 옳았을 수도 있어요. 저기 나온 것처럼 조정을 좀 정의롭게 하려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밀려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고려와 같은 국가 체제에서는 장기전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무신의 세력이 커진다거나 내부 갈등이 날 수가 있어서 자멸할 수가 있는데 이 자멸을 막았다는 점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김훈과 체질을 중심으로 한 무신 세력들이 갑자기 커 나가니까 그것을 현종이 진압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럴 수도 어쨌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좀 더 정의로웠냐 안 정의로웠냐는 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종이 참 노련하게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9년제 얘기를 했지만 전시 상태야 9년제를 순수한 9년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군대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군대의 힘이 커지고 꼭 어떤 무신난이 안 나더라도 정치 세력의 판도가 바뀌게 돼요. 이게 자칫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고 끝까지 전쟁을 하면서 끌고 나갔다는 건 현종이나 광감찬의 중요한 노력이고 어쨌든 큰 대의를 위해서 이런 거를 굴복하고 참아내는 뭐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드라마 속에서는 약 1000년대 초반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 100년 뒤쯤인가요? 그때부터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무인들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문신들과 무인들의 갈등은 없었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문신과 무인의 갈등으로 보는 건 조선시대적인 시각이고. 아, 그래요? 예. 문신과 무신의 어떤 역할이 그렇게 나눠지질 않아요. 다만, 그러면 무신 정권 날 때도 뭐 문관은 다 죽여라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이게 지배층이 계속 확산되고 국가가 9년제도 깔고 그러다 보면 전에는 이렇게 돌고 니네는 저쪽에 있어라 그러는 게 다 얽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료군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하급 장교나 중하급 장교 같은 건 힘드니까 상부로 못 올라오는 중하급 관료 집단이 생기는데 이들이 무신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신과 무신이라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계층 간의 싸움이군요. 계층 플러스 지역. 이때는 군대가 아까도 말씀드린 다 지역 기반이 있어요. 국가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커지고 국가 권력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참여자들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갈등, 어떤 말씀하신 상층과 하층의 갈등 이런 것들이 무신과 무신의 어떤이라는 걸로 표현이 된 거고 또 정권을 잡으려면 군사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무신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당시 거란과의 접경지대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뭐 2차 침입이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침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거란 전쟁에 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공백기가 없다시피 하게 계속 침공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란 전쟁을 옛날부터 1차, 2차, 3차로 구별을 하죠. 소선영이 와서 서희가 외교로 돌려보냈던 거 1차. 그리고 이번에 그 통일성 전투 있었던 것이 2차. 그리고 나중에 강감찬의 3차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2차와 3차 사이에 3번의 침공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무슨 사소한 국경 분쟁이 아니고 거란은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도한 침공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거란 전쟁을 3차가 아니라 6차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건 전체적으로 6차로 봐야 되고 그래야 마지막에 소배합이 그렇게 무모한 직공을 했던 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중간중간에 했던 크고 작은 그 침략에서 별다른 이제 성과를 못 얻으니까 야 이거는 방법이 개경 직공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014년, 1015년에서 16년 그리고 1017년에 3차, 4차, 5차 침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매년 치고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침공 자체는 그렇게 뭐 큰 규모의 침공은 아니었던 거죠. 그 이전에 있었던 1차, 2차에 비해서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아, 그래요? 이렇게 기준이 사실 정확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는 침공이라고 하고 요거는 분쟁이라고 한다.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 2명이 뭐 국경 넘어와서 뭘 털어갔다. 이걸 우리가 침공이라고는 안 하죠, 보통은. 근데 우리가 그냥 전쟁사를 얘기할 때 어떤 우발적인 전투라든가 뭐 오구가 다 쏜 게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확실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시행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6차라고 봤을 때 이 3차, 4차, 5차 침공은 거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 황제가 침공 조서를 내려서 했고요. 직접 뭐 황제가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식 그 명령 문서에 의해서 한 침공이었다. 그러니까 정규군이 동원된 것이고 국경에 있던 뭐 부대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싸워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규모는 병력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총사령관을 도통으로 하는데 도통은 5만 명 이상의 그 원정군을 편성할 때만 도통이에요. 그리고 딱 한 번 기록이 있는 것도 뭐 10몇만을 동원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코 뭐 사소한 국경 분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잘 막았던 거예요? 수만의 거란군이 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번번이 또 올 때마다 다 격퇴를 했단 말이죠. 사실 큰 문제가 없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정말 사료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편의적으로 1, 2, 3 사실 거란군이 오면서 우리가 3차 침공이야 이렇게 말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쟁사 쪽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차 침공했을 때 가장 큰 목표는 개경까지 점령하고 뭔가 고려를 속국으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2차 침공을 해도 왔는데 실패하잖아요.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봤더니 거란이 전쟁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고려에서 작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한 달, 겨울 1달 반 정도예요. 그런데 1달 반 동안에 압록강에서 개경까지 그 한겨울에 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실제로 평안북도에서 전투하는 게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대동강까지 평양까지 오는데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타협하는 척하고 강동육주를 우리한테 줘라. 그럼 전쟁 안 할게. 라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근데 만약 거기를 먹게 되면 출발점이 압록강이 아니라 청천강이 돼요. 근데 청천강 이남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막을 만한 요새가 좋지 않고 황해도는 아예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절반 끊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작전이 안 싸울 테니까 강동육주만 주고 화해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보 아닌 다음에 그럼 그 2차 침입과 3차 침입 사이에 계속 어떤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번번이 격퇴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좀 장수들 고려의 뭐 그런 명장들도 있습니까? 네, 활약했던 3차, 4차, 5차는 목표가 이제 그 강동육 쉽게 말하면 평안북도만 먹자는 거예요. 서북면만 먹자라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거점이 양교가 있었던 흥화진 그리고 강조가 패했던 통주. 이게 왜냐하면 전략 지점은 안 바뀌니까. 그래서 흥화진이나 통주만 먹으면 또 끝난다. 이렇게 돼서 그쪽을 집중 공격하는데 그때 흥화진에 있던 장수들이 과거 양교와 같이 싸웠던 그 선배들의 역전의 용사들. 예, 그도 있고 또 그들의 역할을 대신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죠. 뭐 정성이랑 뭐 이런 장군들 계속 남아 있었겠죠. 밑으로 내려가면 후방 치고 돌아가면 또 쫓아치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꽤 재밌게 벌어져요. 그래서 3차 때는 흥화진을 공격하는데 실패하거든요. 통주로 내려가요. 그랬더니 양교하고 똑같이 흥화진에서 출격해서 끊어요. 끊으니까 또 놀래갖고 돌아가요. 한번 당해봤으니까. 또 돌아가는 거 추격해요. 그래서 3차는 2차 전쟁의 축소판처럼 진행이 됩니다. 1015년에서 1016년에 또 병력을 보강해서 내려옵니다. 이번엔 아예 근데 이거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흥화진을 안 치고 통주로 바로 내려와요. 그러니 고려군이 또 출동했잖아요. 뒤에 후방에서 또 출동. 그렇죠. 흥화진에서 또 출동했죠. 그랬더니 이걸 노리고 있다. 흥화진에서 온 군대를 공격해서 그만 이 흥화진의 영웅들이 전사해버립니다. 이것도 사실 제2의 양교인데 이 얘기는 뭐 거의 기록이 없다시피 하니까 이름만 나오니까. 그리고 돌아가니까 또 돌아갈 때 또 추격해야 되잖아. 돌아갈 때 또 추격해 올라갔더니 또 그거를 또 공격해서 추격하는 군대가 희생이 꽤 커요. 만 단위로 전사하고 대장군도 전사합니다. 만 단위로 전사했으면 굉장히 큰 전투였겠네요. 굉장히 큰 전투죠. 그런데 이제 이쪽 거란군도 손실이 크니까
다시 압록강을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자기가 2번이나 고려군을 격파했단 말이에요. 야, 이번엔 되겠다 싶어서 현지에서 다시 재모집을 해가지고 다시 치고 넘어와요. 이것도 되게 드라마틱한 건데 이런 기록이 잘 안 남아있는데 이걸 또 막아내요, 고려가. 이거 사실 이런 거 그러게요. 각색하면은 한참 나오는데 이번엔 그게 없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근데 저는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왜 거라는 이렇게 고려가 이렇게 여러 번 침공해도 그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왜 거라는 고려를 포기할 수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냥 이렇게 고려가 잘 이렇게 그 점령하기가 어려우면 야 그럼 포기하고 어차피 지금 싸울 상대는 많잖아요. 뭐 송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왜 고려에 이렇게 집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너무 유치한 비유인데 뭔가 투자를 한번 잘못하면 빨리 빠져야 되는데 추격 매수한 거군요. 사람이 농담 같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거란이 고려를 친 거는 거란이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후를 그걸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건데 과거에 당나라 때 한번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 거란이 한번 부흥해가지고 네. 내지로 치고 들어갔는데 당나라가 뒤에 있던 여진족이랑 주변 민족을 꼬드겨가지고 뒤를 쳐요. 그래서 거란이 한번 들어갔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를 눌러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왔더니 고려군이 잘 싸우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 못 싸워요. 그러면 아유 이거 그냥 우리 냅둬도 그냥 되겠다. 가자, 그냥 가자 이럴 수도 있지만 잘 싸워. 그럼 이걸 두고 어떻게 그냥 가? 반드시 누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투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4차, 5차는 어떻게든지 그럼 강동 육주를 먹자. 여기만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게 또 안 되고 마지막에는 작심하고 흥화지만 떨구면 된다. 복잡하게 하지 말자. 흥화지나에 작심하고 거의 9일 동안 포위 공격을 하는데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서북면을 먹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죠? 서북면을 포기하고 그냥 들어가자. 개경으로 짓고 가자. 이래서 소배합에 굉장히 무모한 작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차 침입의 배경이 됐었던 거죠. 그래도 이걸 빼고 보면 그냥 소배합이 어느 날 에이 그냥 개경까지 직공해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서북면만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서북면을 질러서 개경으로 가자는 굉장히 무모한 작전을 시행하게 된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고려군이 세니까 더더욱이 얘들을 두고 송나라로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만큼 절박하게 고려가 있는 한 우리는 송나라를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그냥 귀주대첩의 강감찬만 이렇게 기억하지만 사실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보면 당시에 그 서북면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싸우고 거란에게 항전하고 거기서 또 전사하고 이런 그 대단한 장군들 또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귀주대첩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때 그럼 항복하지 않은 사람 없었을까요? 지금 20년, 3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건 우리다. 우리 아버지도 전사하고 우리 남편도 전사하고 아들도 전사했다. 너는 몇 번 싸웠니? 우리는 맨날 싸우고 있어. 차라리 이거 뭐 떼줘. 우리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0년 전쟁을 버텼다는 거는 참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사료도 없고 이번에 드라마도 좀 그냥 넘어가니까 아쉽긴 하네요. 네, 그렇게 용감하게 맞서 싸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또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고려거란 전쟁 함께 보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고려거란 전쟁이 3월 초 중순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임 소장님과 함께 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드라마상에서 궁금했던 부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방송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이 박제가인데요. 박제가가 위험한 발언을 하나 하긴 했어요, 북학에서. 그래서 우리 대학원 수업 시간에도 박제가는 언급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는 정도였는데 이 사람 말을 따르자가 아니라 이 사람 말 속에 조선시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틀이 있거든요.